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G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이동통신 시장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5G는 특히 2017년 말에 평창 올림픽 시즌을 맞춰서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통신사들이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바로 20기가 비트 퍼 세크의 굉장히 높은 속도입니다. 특히 LTE가 우리가 그냥 이용했을 때 100메가 비트 퍼 세크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고 광고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단말기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우리 삶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어떻다? 속도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죽어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고객들은 아예 5G 단말기를 그냥 4G만 쓰겠다, LTE 단말기로 바꿔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약간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이 바로 이 5G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5G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5G가 어떻다, 그리고 비전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G는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마케팅 용어에 삼성의 QLED 같은, 그래서 국제 표준상 이제 NR, New Radio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진보한 뭐 밀리미터 웨이브나 그 다음 5G 같은 경우는 이제 NR2라는 기술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우리가 5G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5G의 지금 네트워크 구조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5G 구조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G에서 4G LTE로 넘어갔을 때처럼 우리가 LTE 망을 쓰고 LTE 요금제를 쓴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LTE만 쓰는 것처럼 어떻다? 5G 단말기를 쓰면 우리가 5G 코어에서 5G 기지국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는 5G 신호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5G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다른 5G 기지국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최적의 기지국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두 기지국이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내 핸드폰과 5G 통신을 최대한 원활하게 해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내가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다? 한국의 5G는 그게 아니고 기반이 LTE 기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LTE가 마스터가 되고 5G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의 5G다.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떻다? 5G만 사용하는 방식이 SA, 스탠드얼론 방식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논 스탠드얼론, 즉 4G가 일단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주된 통신이 되고, 5G는 여건이 되거나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LTE 시절에서 데이터가 4G로 가고 음성 통화만 하면 3G로 가는 것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그래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4G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5G 어떻다 기지국을 스캔해서 이 핸드폰이 5G를 쓸 여력이 되면 5G 기지국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배정을 해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위치에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4G와 기존 4G LTE와 통신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5G를 한국에서 사용해 봤을 때 계속 4G LTE 갔다가 5G 갔다가 4G 갔다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계속 망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G 요금제, 5G가 우리가 상용화를 최초 개통했지만 LTE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속도 마케팅은 결국 최대 속도 마케팅, 최대 대역폭 마케팅이고, 4G 대역폭 1.25기가 그리고 지금 5G 대역폭이 1.5기가를 합쳐서 지금 마케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십시오. 4G와 5G의 속도가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에서 그다지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이 밀리미터 웨이브, 즉 28GHz 업 5G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5G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로 했는데 이 고객들이 만족을 못하고 기존 LTE 고객들이 5G에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많은 통신사가 아니고 통신 3사가 결국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렇게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좀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ROA, ROE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즉 자산 대비 여러분들 자산은 늘었는데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자본은 똑같은데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회사 자체의 이 통사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8, 2019, 2020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5G 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세액 공제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이익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 이 5G 자체에 대한 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즉 어떻게 본다면 5G 자체에 대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요금제를 비싸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가로막혔고 또 이 핸드폰을 많이 팔자니 망의 질이나 또 커버리지라든지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현재 5G망은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즉 기존의 망을 이용하고 내가 5G를 붙여서 이렇게 부가 서비스 같은 용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G가 아예 독립적인 망으로 엄청난 속도를 제공해서 프리미엄 망이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이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고객 양쪽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회사들이 5G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4G로는 할 수 없었던 즉 높은 대역폭과 낮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니까 이 실시간 서비스하고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야구 경기 AR이라든지 뭐 VR 같은 서비스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어떻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더 줄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5G 무제한 요금제 자체 가격도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수가 비슷한 이 5G 시장에서 사용자 속도가 빨리 늘지 않는다면 요금제라도 비싸지면서 이렇게 이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어떤 시장이다? 한국은 딱 갇혀 있는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이제는 5G 투자 이후에 만약에 28GHz 시장까지 여러분들 기지국을 세운다면 이제 이 통사들은 어떻게 본다면 경기 방어주라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시설을 투자해 놓고 고배당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5G 투자 자체가 만약에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제 시켜주지 못해서 이 4G, 5G 전환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또 정부에서 요금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견제가 들어온다면 이 기존 우리가 이동통신망으로 높은 이익률을 추구하던 이런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전의 고배당주나 경기 방어주 같은 매력은 굉장히 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다? 아직 우리가 그렇다면 이동통신망 기존의 개인 고객의 핸드폰에 우리가 5G를 공급하는 것 말고 뭐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5G 현재 모든 디바이스에서 50% 정도가 아직은 핸드폰일 정도로 그리고 늘어나는 디바이스들 자체도 뭐 만들겠다 하는 장비는 많죠. 어쨌든 제품이 출시돼서 소비자들에게 배포되는 장비 중에서는 핸드폰이 가장 많다. 그래서 아직은 5G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밖에 쓸 수 없는 약간 제한적인
쓰임새를 갖고 있고, 그걸로는 지금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모두가 큰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효율성이 나쁜 투자다, 효율성이 어떻다, 나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5G가 뭐 이렇게 된 거에는 물론 아까 전에 NSA 방식을 채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파수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은 기지국이 올라간 주파수는 바로 서브 6 약 3.5GHz대인데요. 요 모든 이 기지국이 다 3.5GHz급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K텔레콤, KT, U 플러스 합쳐서 지금 28GHz 기지국은 현재 상용화된 것은 굉장히 적다. 뭐 0.1%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쨌든 이 회사들이 이렇게 입찰해서 이 주파수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28GHz는 현재 상용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아이폰 12에도 밀리미터 웨이브가 들어가는 칩셋은 탑재가 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밀리미터 웨이브 자체가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뭐 기지국도 없는데 그거를 달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를 본다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중국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일본 역시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코모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이쪽도 열심히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고 있다. 즉 5G를 좀 선두적으로 가져가려는 국가 중에서 이 밀리미터 웨이브가 선제적으로 투자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본다면 한국의 5G가 이렇게 실패하는 걸 보고 외국 회사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들고 있고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밀리미터 웨이브 즉 20GHz에서 50GHz 사이에 있는 이 밀리미터 웨이브하고 그 밑에 있는 3.5GHz, 뭐 2.5GHz급 서브 6라고 합니다. 그 특성이 6GHz 아래에서는 거의 비슷해서 서브 6하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파동은 어쨌든 이 진동수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어지는데 진동수가 높을수록 어떻다?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요. 에너지가 높으면 멀리 가는 게 아니죠. 이 파동은 에너지가 높으면 좀 약간의 반대 성향을 띱니다. 자, 이렇게 반대 성향을 띠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온갖 물질의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FM 라디오하고 AM 라디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M 라디오가 이 파장이 더 기니까 이 산을 더 잘 넘어가고 여러분들 물체와 충돌을 안 해가지고 더 잘 전달되죠. 대신 FM은 아주 강하고 또렷한 신호를 내지만 어떻죠? 산 같은 거 만나면 FM 라디오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떻다? 밀리미터 웨이브는 에너지가 높아서 정보 처리량도 많고 정보 처리량이 많으니까 속도도 빠르고 응답 속도도 짧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서브 6는 속도도 느리고 에너지도 작으니까 속도가 느리겠지만 어쨌든 어떻다 이렇게 건물 뒤까지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기지국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재보면 LTE 같은 이런 주파수가 낮은 이제 통신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기지국을 하나 세우면 이 방향이 360도는 물론이고 위아래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3.5GHz급 지금 현재 이 5G 장비 한국에서 많이 쓰는 대역폭은 하나의 기지국에서 어떻다 120도만 커버를 할 수 있고 위아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높이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보내려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기지국을 또 이렇게 따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28GHz 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어떻다? 이 기지국은
60도에서 90도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다, 손실되는 양도 많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G 투자에서 28GHz가 결국 핵심이긴 한데, 이거는 투자하면 이 3.5GHz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기지국 수가 필요하다. 근데 대신 이러한 단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5G 장비들은 큰 기지국 안에 안테나 큰 게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자잘자잘하게 나노 셀이라고 하는, 미니 셀이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안테나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방식에서는 우리가 TDD 방식이 아닌 FDD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한 짝으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다, 이 두 개가 한 기기를 도맡아 가지고 이렇게 이 위치를 쫓아가면서 계속 이 위상을 바꾸는데, 요거를 우리가 빔포밍이라고 하고, 요게 지금 현재 5G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어떤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G가 어쨌든 회절성도 안 좋고 온갖 물건에 다 흡수가 되고 뭐 잘 퍼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기존 LTE망 대비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평창의 올림픽 타운에서 설치했을 때는 어떻다, 외부와 내부 합쳐가지고 LTE 대비 4.6배 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미국의 이 통신사가 보스턴 시내에 이렇게 1.3km, 1.3km가 되는 요 에리아에 딱 설치를 했습니다. 서브6 128개 28GHz 밀리미터 웨이브로 512개를 내가 설치를 해봤더니 어떻다? 커버리지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요. 속도는 어떻다? 속도는 28GHz가 이 닿는 것이 약 35.3%가 닿고, 미드밴드,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G 같은 경우는 47.0%가 1Gbps 넘었는데, 어쨌든 신뢰성 입장에서는 어떻다? 서브6가 그래도 좋더라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28GHz 이상급, 즉 밀리미터 웨이브가 지금 훨씬 더 많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요거는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605.2 제곱킬로미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은 다 빼버릴게요. 왜냐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뭐 4G면 괜찮죠. 5G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450 제곱킬로미터인데, 어쨌든 이 세 회사 모두 그 정도 커버리지를 갖고 있구나. 즉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의 그냥 정말 무대뽀적인 커버리지는 현재 이 친구들이 갖고 있다. 특히 서울에 이제 한강이 지나가잖아요. 그 뭐 한강 이 넓이까지 좀 뺀다면 충분히 서브6 가량에서는 일단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커버리지는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보스턴의 아까 이 예시를 우리가 450으로 곱해가지고 450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SK텔레콤, LG, KT 모두 충분한 서브6 GHz의 일단은 일반적인 5G,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5G 기지국은 갖췄구나. 근데 28GHz 망을 가지려면 어떻다? 이게 나눠서 6만 가든 뭐 17만 가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깔아야겠구나라는 걸 지금 눈에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다, 회사별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장비를 이렇게 두 개 넣어서 240도를 커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세 개를 넣어서 360도를 커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기존 LTE와 다르게 기지국 개수를 세는 것조차도 이 기지국의 안테나를 몇 개 달았느냐, 또 위로 달았느냐, 밑으로 달았느냐에 따라서 커버리지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지국 많이 세우는 전략이 아니고 적은 기지국에 많은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리지는 갖췄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바로 28GHz급의 밀리미터 웨이브가 이제 하려면 약 최소
17만 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최소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속도를 우리가 대비를 해봤더니 보스턴 예시에서 봤듯이 어떻다. 그 테스트보다는 한국이 어느 정도 좀 촘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의 데이터긴 한데, 요거를 뭐 어떤 핸드폰으로 측정했다 이런 말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유클라가 이제 아이폰 12로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네, 비슷하구나. 즉 현재 6GHz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어느 정도다 93.8%가 커버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만약에 28GHz가 들어온다면 이 정도 속도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 통신사들이 5G 커버리지를 3.5GHz급에서 적게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어쨌든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즉 통신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긴 했어요.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실패한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보고, 해외 통신사들은 어떻다? 한국이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프린트 같은 경우가 시카고에 삼성을 하도록, 삼성이 이제 5G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맞춰주었고, AT&T 버라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5G가 설치된 그 장비들, 즉 삼성, 노키아, 에릭손이 혼합됐는데, 특히 한국의 통신사는 어떻다? 삼성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우리가 차지해줬다. 한 40% 정도를 삼성에게 몰아줬는데, 지금 그 방식이 어떻다? 이렇게 통하지가 않고 고객들이 외면을 하고 커버리지가 됐다 끊겼다. 특히 5G와 4G 이 통신망 간에 좀 교류도 안 되고, 5G와 5G 이 통신망 간에도 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는, 지금 도이치텔레콤에서 하는 미국 티모바일의 5G가 스프린트와 합병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지금 투자는 어떻다? 삼성은 완전히 제외가 되고, 노키아와 에릭손이 어쨌든 28GHz와 3.5GHz의 5G 망을 두 개를 가지고, 즉 어떤 방식, 한국에서 하던 LTE와 5G로 가는 게 아니고 5G와 5G인데, 이거는 어떻다? 하나는 3.5GHz를 마스터로 두고, 두 번째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두는 이런 방식으로 망을 짰는데, 여기서 삼성은 일단 배제가 됐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다? 이 회사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현재 독일에서 할 때도 하웨이를 3.5GHz로 먼저 놓고, 노키아 에릭손을 28GHz 밀리미터 웨이브를 중점으로 해서 이 상호의 망이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망을 꾸리고 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산이 많고 빌딩이 많고 이렇게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삼성이 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인 입장에서 평지가 많고 뚫린 공간, 녹지가 서울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에서 그게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일단은 하웨이 쓰는 회사도 있고 삼성을 쓰는 회사도 있지만, 노키아 에릭손이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와 3.5기가 서브 6GHz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망에서는 많이 앞서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후 투자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가상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5G에서만 통하는 기술은 아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가상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알뜰폰이죠, 여러분들. SK텔레콤 망 안에 어떻다? SK텔링크 망을 넣어가지고 뭐 우체국 알뜰폰 망을 내가 넣어서 쓰죠. 자, 같은 SK텔레콤 기지국을 씁니다만 물리적으로는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두 개고,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어떻습니까? 데이터와 전화 요금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마치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떻다? 알뜰폰 같은 건데 어떻다? 기기별로 다른 겁니다. 자동차용 뭐 네트워크 따로, 건설용 네트워크 따로, 스마트 시티용 따로, 뭐 스마트 물류창고 따로, 뭐 스마트 오피스 따로, 이렇게
통신사가 엄청나게 크고 촘촘하고 신뢰성 있는 망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망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마치 지금 현재 아마존 AWS 클라우드를 쓰듯이 썼다 뺐다 하면서 통신사에 요금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기기를 초연결할 때 이렇게 잠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친구들이에요. 바로 이제는 모든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모든 기기들이 다 한 특성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성질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초고해상도 비디오를 볼 때 지연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도 아니에요. 대신 속도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건설 장비나 원격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속도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네트워크 속도는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어떻습니까? 지연 시간이 짧아야 되고 굉장히 신뢰성이 좋아야겠죠. 만약에 제가 원격 운전을 한다고 쳤을 때 높은 속도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어떻다? 지연 시간도 짧아야겠죠. 물류창고나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스펙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서브 6도 일종 쓰긴 하지만 모든 우리가 산업용 그리고 모든 기기를 초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지연 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왜? 인간의 목숨이 달리고요. 또 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8GHz가 핵심이다. 그리고 야외나 시골 모두에서 이 5G망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 망은 됐다 끊겼다 신뢰성이 없고 어떻습니까? 1.25GBps고 1.5GBps죠. 즉 속도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즉 우리가 지금 미래로 보는 초연결 사회에서 필요한 5G는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5G망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미국과 해외가 올리고 있는 두 개의 5G 3.5GHz급의 일반적인 5G 망 위에 적세적소의 28GHz를 보조로 둬가지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최적의 지연 시간과 망 신뢰성을 주는 방식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자율주행, 물류창고, 건설장비 원격 조작,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초고해상도 비디오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28GHz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28GHz가 아까 말했듯이 많은 이제 물질의 반사도 되고요. 자, 에너지가 높고 길이가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제 접할 수 있는 물질과 비슷하다 보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막히거나 소멸하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피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심하느냐, 28GHz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본다면 가장 심한 물질이, 그냥 우리가 직방으로 쐈을 때 가장 심한 물질은 유리, 건물 시멘트 같은 어떤 건축 물질, 딱딱한 건축 물질이다. 즉 LT나 3G처럼 밖에 기지국을 달아놓고 전화했는데 5G는 될 턱 있다. 그래서 야외망과 실내망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야외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 야외에 내놓으면 콘크리트 이번에는 반사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나무에 반사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 공기 중에 함유된 수증기에도 반사돼서 없어지고요. 이 파장 자체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또 사람한테 맞거나
반사되거나 흡수돼서 또 없어집니다. 즉 어떻다, 전파의 특성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커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더 촘촘하고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도심 환경에서 어떻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일단은 실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5G를 가장 높은 돈을 주고 가장 저지연이 필요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많은 곳은 바로 회사겠죠. 그래서 5G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5G는 이렇게 두 가지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제가 서버를 사듯이 그냥 5G 솔루션을 사서 우리 회사에 서버를 놔두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놔둬서 그냥 우리 회사 기계실에 서버 갖다 놓고 5G를 우리 기업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의 여러분들 인트라넷을 돌리듯이 이렇게 하나의 섬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망을 하나 깔아서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동사들이 제시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자, 데이터 마치 아마존 AWS나 뭐 아주르나 세일즈포스나 오라클처럼 여러분들 데이터와 이런 솔루션은 우리 회사에 외주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망만 쓰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서버만 하나 놔두시고 망만 쓰세요. 즉 어떤 겁니까? 기존에 이 통사가 가지고 있는 망하고 또 이 기업 안에 전용 망도 좀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이 기업의 네트워크를 따로 분리를 시켜주는, 즉 물리적으로도 분리시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시키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회사들이 말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아마존이나 MS가 하던 클라우드 사업을 이 동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내부에 5G를 설치하는 것에 이 동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우리 회사 안에 빠른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게 왜 꼭 5G여야 되냐 말이죠. 이게 5G가 각광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017년 말이죠. 근데 지금은 2021년이에요.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다른 통신 표준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와이파이가 발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널리 쓰고 모든 기기가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가 어떻다, 발전했다. 2009년 2013년을 지나서 2019년에 600Mbps/s가 가능한 와이파이가 탄생됐고, 지금 어떻다, 쓰는 2.4GHz, 5GHz 외에도 다른 전파 주파수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 6다. 그래서 와이파이 6는 채널이 많아지고 송수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장비를 한 공유기에 우리가 접속시킬 수 있으면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최대로 줄이고 대역폭을 늘리는 거죠. 자, 이게 뭐다? 이게 들어보니까 5G랑 똑같네? 네, 5G랑 똑같습니다. 자, 다만 어떻다? 지금은 2.4GHz랑 5GHz밖에 우리가 기기가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이 효과가 크지 않지만, 향후 기기들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1GHz에서 7GHz의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게 되면, 지금 대역폭이 2개밖에 없지만 어떻게 된다? 대역폭이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다. 즉 5G보다 실내 환경에서는 더욱더 적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28GHz가 아니고 오직 실내를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5G는 어떻다? 실외와 실내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발된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실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쓰세요라고 개발된 거죠. 특히 어떤 거다? 구형 기계와 어떻다? 신형 기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 5G 기기를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와이파이 되는 기기는 속도는 좀 느리게 하겠지만 어쨌든 접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5G 기기가 없으면 5G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죠. 특히 와이파이 6는 5G가 갖고 있던 마이크로셀 기술 같은 것도 일부 체득해서 빔포밍이라든지 어떤 거 뭐 DHCP라든지 뭐 이런 방식들을 진화된 DHCP 방식들을 여러분들 더 많이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지금 현재 곽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지연 시간은 5G보다는 좀 길다. 약 20에서 30 밀리세컨드. 그래서 와이파이 6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조금 사용되기는 조금 무리지만, 스마트 오피스라든지 뭐 일반적인 물류 창고 정도 사용되는 데는 그다지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자, 나는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초지연성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에서 그냥 와이파이 쓸래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와이파이 6를 만드는 솔루션 회사들이 어떻다? 예, 섞어줍니다. 네, 섞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고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는 인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에 그럴듯하고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막 산란되지 않으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모두가 편한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여러분들 실내에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지금 2021년에 와서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실외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실외에서 우리가 5G를 쓴다면 가장 각광받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용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 저지연과 고신뢰성이 핵심인데 우리가 가는 데서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커버리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럼 어떻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가 시스템 IC 같은 데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차 내부의 시스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지 멈출지 꺾을지 뭐 불을 켤지 불 끌지 결정을 하죠. 근데 이렇게 5G 망으로서 이 친구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게 가능하냐? 이 차의 이상이라든지 앞쪽 교통 상황을 이 차에 전송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차의 속도, 가속도 같은 센서 정보들이 이 차에 들어오면서 이 차 내부에서 계산한 결과와 이 차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합쳐서 더 안전한, 즉 카테고리가 높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어떻다? 지금은 사람이 핸들을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봐고 핸들을 잡아줘야 되지만 이제 뒷자리에 옮길 수도 있고 아예 운전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는 지금 fail-safe가 하나죠. 안전장치가 하나인데 여기는 안전장치가 2개, 3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차 사이에 신뢰성 있고 저지연의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차는 1990년대 폰이 2인데 나 자율주행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차에는 당연히 시스템 IC도 없고 뭐 이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연산 기능이 없죠. 근데 어떻게 된다? 내 차에 그냥 카메라, 레이더 같은 것만 블랙박스처럼 딱딱 달아가지고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5G 네트워크를 쓰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도 자율주행을 어떻다? 블랙박스처럼 옵션으로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신사는 통신망 비용을 받고, 이거 만드는 업체들은 요거에 대한 솔루션 비용을 받으니까 또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우리 사회가 차를 바꾸지 않고도 자율주행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러한 약간의 전자제품 같은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또 한국의 이 4G 기술, 5G 기술은 어떻다? LTE로 차 위치를 확인하고 요걸 기지국 부여해서 빔포밍을 통해서 이가 따라가고, 여기서 다시 4G가 다시 위치 확인해서 여기로 넘겨주고, 어떻게 됩니까?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한눈에 봐도 복잡합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 5G를 내가 까는 거예요. 자, 5G를 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서브 6로 내가 LTE 아까 요 기본적인 통신 역할을 하는 친구를 놔두고 주력 통신은 밀리미터 웨이브 5G로 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밀리미터 웨이브 5G로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친구는 그렇죠. 어쨌든 신뢰성이라든지 물론 뭐 수증기 이런 데 좀 반사가 되고 뭐 빔포밍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일단 저지연과 고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어떻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특성 3.5GHz는 120도인데 28GHz는 60도와 90도 사이죠. 즉 더 빠른 통신일수록 각은 더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LTE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달면 될 거를 이 친구들은 수십 개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기지국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뭐 한국이나 독일 정도는 제가 갔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에 쭉 깔고 광 케이블 쭉 깔고 여러 가지 기지국이라든지 중계기 같은 걸 다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시골에서 이 동네 차 뭐 하늘에 몇 개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모든 이런 기지국 인프라를 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다, 이 5G 자체가 과연 자율주행 그 자체에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나오고, 지금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차 안에서 다 카메라를 찍고 여기서 AI 돌려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거 그냥 망 같은 거는 저지형 고신뢰성보다는 그냥 보조 역할이야. 보조 역할. 그러면 과연 내가 이렇게 자율주행,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자율주행 차를 잘 만드는데 과연 이게 그다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솔루션 과연 필요가 있느냐. 내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입니까? 카메라 달아주고 소프트웨어로 온에어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미 내가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는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는 위성통신으로 여러분들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C밴드라고 해서 정지위성급 이제 날씨위성 같은 거 Q밴드라고 해서 상업위성이 있었고요. 이제는 어떻다, 역시 5G가 높은 주파수대에서 송수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5G가 대중화됐듯이 그 기술이 하나 더 올라와서 어떻게 됐다, 40GHz급으로 가는 카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밴드의 위성이, 정지위성이 궤도 중심에 떠서 더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커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고 28GHz 전파 특성도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사이가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친구가 꺼질 텐데 이제는 이런 중계기 대신 어떻다, 28GHz 대신 위성이 커버할 수 있죠. 즉 어떻게 되느냐, 교통량이 많은 쪽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하고 위성이 같이 협동을 하는 거고, 교통량이 적은 지구에서 당연히 차가 없는데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박을 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성으로만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파 특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중계기 비슷한 마스터 노드가 이제 기존의 4G, 5G 서브 6에서 어떻게 된다? 위성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작은 소형 위성들을 그렇게 많은 카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텔셋이 갖고 있는 41개 정지위성과 인마셋이 갖고 있는 14개 통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카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다, 촘촘하게 작은 위성들을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현재 재활용 로켓이니 뭐니 해서 1200개 정도 날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5G 설비보다 가격은 많이 나가지만 미국같이 이렇게 땅이 넓고 교통량이 좀 적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위성통신도 충분히 효과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예가 인텔셋이 실제적으로 카밴드 중에서 26.5에서 한 30GHz 되는 이 주파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뉴욕 증시에서 거의 상폐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스타링크 날리는 걸 보니까 어떻다, 이게 이 주파수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팔지 않고 그냥 상폐를 당했습니다. 즉 이제 많은 지역에서 밀리미터 웨이브나 빠른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위성도 충분한 옵션이 됐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카밴드와 쿠밴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지상 중계기들이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어떻게 한다? 이 위성 중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여기서 위성으로 딱 빔포밍을 해서 데이터를 쏴주면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위성통신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용으로 5G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우리가 5G를 만들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 동안 위성통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테슬라와 인텔셋을
우리가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또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주파수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특히 26.5에서 30GHz를 지금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텔셋이 갖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어쨌든 5G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고속도로에 5G 장비를 연결하든 4G 장비를 연결하든 네트워크 장비는 계속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네트워크들도 결국에는 더 많은 기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네트워크 이 망 자체의 캐파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이후에 K 사태 회복이 생기면서 선진국들 인구는 감소하지만 어쨌든 내가 경기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량보다는 생산성 증가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IoT와 인더스트리 4.0을 필두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발전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도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거를 더욱 촉진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하고 미텔슈타트가 하던 것들은 어떤 거냐? 바로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서 그냥 어떻게 한다. 공장에 이런 네트워크 망을 깔아서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경영을 데이터로 해가는, 이게 인더스트리 4.0이었는데 이제 독일이 또 변화해가는 모습, 또 그리고 일본의 지금 스가 총리가 하는 탈도장 운동, 도장 쓰지 말고 팩스 쓰지 말고 모두를 전자식으로 처리해라,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라 하는 운동은 어떤 거다. 기존에 우리 회사 인트라넷을 벗어나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경쟁사가 협력사와 서로 인터넷 데이터를 주고받고 내 관계사와 결제할 때도 주고받고, 즉 어떻다. 높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필두입니다. 그것을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높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인데, 어쨌든 저지연성과 고속이 5G를 이용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5G와 5G를 이 릴레이 방식으로 그냥 벙 놔두고 이거를 무선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지연성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5G와 그 부수적인 네트워크들이 더 각광을 받을수록 유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5G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대체 기술이 많지만, 유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가든 위성만 아니면 이 할만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선 장비 쪽으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현재 무선망 같은 경우는 LTE나 5G 같은 거를 대거 투자를 해왔지만, 이 유선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땅을 뒤엎어야 되는 거의 인프라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실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다, 지금의 저금리 그리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인프라적으로 뉴딜 같이 하는 구조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 입장에서도 이 유선 통신을 투자는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이제 모재부터 만드는 대한광통신이 있을 거고, 미국은 시스코가 있고 뭐 HDCP 뭐 IP 관리하는 회사들은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 있고, 일본은 후지츠도 있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5G가 더 대세가 되고 또 5G가 또 대세가 되고 어떤 게 된다. 이렇게 유선 속도도 높아져서 우리가 정말 저지연이 완성되면 가장 할 만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이다. 즉 어떻다. 지금 너무 그래픽 카드도 비싸고 램도 비싸고 하드도 비싸고 SSD도 비싸죠. 자, 그런데 어떻다. 컴퓨터 한 대로 게임을 서로 이 기기 하나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도 이제 가능하고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현재 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게이밍인데, 이것도 가능해질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무선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유선 장비가 더욱 또 각광을 받을 것이다. 삼성이 이렇게 사업 포기를 하는 예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 이 전체 비즈니스의 5G와 네트워크 장비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접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삼성이 또 이전에도 이렇게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트렌드를 쫓아가 가지고 말아먹은 거에 한 번 있었죠. 바로
와이브로입니다. 와이브로는 이제 삼성과 한국전자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렇게 국제 표준이 LTE를 이제 반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밀고 갔던 노선인데, 이 통신 3사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또 힘을 실어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에릭슨과 노키아 그리고 지금의 퀄컴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와이브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폐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삼성이 3.5GHz의 망을 내가 올렸는데 이게 실패하면 과연 삼성이 더 진행을 할까요? 한국 중소기업을 데리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이 40%에서 60%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과 코스닥 업체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이 사업을 접어버리면 이 친구들은 또 길 잃은 양처럼 납품할 곳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사업을 철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매각은 하겠죠. 하지만 삼성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주가와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여준 게, 삼성이 잘못된 또 표준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 T-모바일의 어떻다 SA 5G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망에 투자하는데 삼성은 배제가 됐고요. 독일에서 신규 투자할 때도 현재 하웨이, 노키아, 에릭손으로 가고 있는데, 하웨이가 3.5GHz를 중점으로, 노키아와 에릭슨이 28GHz를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LG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LG는 현재 한국의 에릭손이 75%, LG가 25%의 LG 에릭손을 갖고 있고요. 물론 LG 지분율이 낮으니까 이 통신 기기를 파는 걸로는 영 돈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망을 만들어주는 이 회사 안에 DB 만들어주고 뭐 솔루션 제공하는 거 LG CNS가 또 리더급이죠. 또 요런 노하우도 있고 어떻다, LG U+라는 통신사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LG 상사도 끼고 뭐 한다면 여기서 또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삼성을 너무 보고 있지만 이렇게 28GHz와 사내망, 조그만 망, 즉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인트라넷 같은 5G가 가상화나 이런 기술이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LG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5G가 굉장히 조금 너무 많은 말을 들어와서 생각보다 조금 어지러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5G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5G에 주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연결되고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양해를 해보시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술은 그 기술 말고도 어떤 거 경쟁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